1980년대 봄 경상북도 산골 마을의 한 농가에서 정 씨는 허리를 굽힌 채 밭고랑 사이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55의 나이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죠.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홀로 외아들 태석이를 키워온 세월이 그녀의 등을 구부러뜨렸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텁게 박여 있었습니다. 태석아, 밥 먹어라. 정 씨가 부엌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방에서 책을 보던 태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8살의 태석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수재였죠.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지금 중요한 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태석의 대답에 정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공부에 열중하는 것은 기특하지만 끼니를 거르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정 씨는 밥상을 차려놓고 혼자 앉았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텃밭에서 따온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아들의 미래로 향해 있었죠. 태석이가 서울로 올라가 공부를 계속하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농사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놈의 가난이 원수로구나. 정 씨는 중얼거리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때 태석이가 방에서 나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서울로 올라가려면 얼마나 들까요? 태석의 질문에 정 씨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글쎄다, 하숙비에 생활비까지 하면 한 달에 10만 원은 있어야 할 텐데. 정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 돈이 그들에게는 큰 액수였거든요. 태석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 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농사일이 끝나면 장에 나가 채소를 팔고 때로는 이웃집 일도 도왔습니다. 모든 것이 아들의 공부를 위해서였죠. 그날 밤 정 씨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금리 몇 개가 반짝이고 있었죠. 젊었을 때 치료받으며 넣은 것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 씨는 태석에게 말했습니다. 태석아, 어머니가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걱정 말고 공부해라.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의 표정에서 무언가 다른 결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정 씨는 그날 오후 읍내 치과에 갔습니다. 의사에게 금리를 빼달라고 했죠. 아직 쓸만한데 왜 빼시려고 하세요? 의사가 물었지만 정 씨는 급한 일이 있어서요라고만 답했습니다. 금리를 뽑는 동안의 아픔보다 아들을 보내야 한다는 마음의 아픔이 더 컸어요. 정 씨가 금리를 뽑고 돌아온 그날 저녁, 태석은 어머니의 부어오른 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태석이 다가가자 정 씨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가 좀 아파서 치과에 다녀왔을 뿐이야. 정 씨는 애써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어머니의 말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죠. 발음이 어눌해졌거든요. 며칠 후 정 씨는 뽑은 금리를 들고 금은방을 찾았습니다. 사장이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더니 2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정 씨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태석이의 첫 달 하숙비와 기차비를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 씨는 태석을 불렀습니다. 태석아,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해라. 어머니가 돈을 마련했다. 태석은 어머니가 어떻게 그 돈을 구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정 씨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일주일 후 태석은 기차역에서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 씨는 보자기에 싼 반찬통을
태석의 손에 쥐어 주었어요. 고등어 구이하고 김치, 그리고 어머니가 담근 된장이다. 서울 음식이 입에 안 맞을 테니까. 태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정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충분하다. 기차가 떠나는 소리와 함께 태석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성공해서 어머니의 은혜를 갚겠다고 말이죠. 서울에 도착한 태석은 신림동의 작은 고시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6평도 안 되는 방이었지만 그에게는 꿈을 키워나갈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첫날 밤 태석은 어머니가 싸준 고등어 구이를 꺼내 먹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워 눈물이 핑 돌았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석은 도서관과 고시원을 오가며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가끔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어머니가 보내준 편지를 읽었습니다. 태석아, 몸 건강히 지내고 있지? 어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시간이 흘러 태석은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1차 붙었어요. 정 씨의 기쁨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정말이냐? 우리 태석이가 드디어. 정 씨는 너무 기뻐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정 씨는 이웃집들을 돌아다니며 아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태석이가 서울에서 시험에 붙었다고 하네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고 정 씨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밤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한 걸음 더 꿈에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거든요. 3년이 흘러 태석은 마침내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난 그날 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고향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사법시험 붙었습니다. 정 씨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아. 정말 고생 많았어. 그날 정 씨는 마을 전체가 들릴 정도로 기뻐했어요. 이웃집마다 찾아가 소식을 전하고 마을 잔치라도 벌일 기세였습니다. 우리 태석이가 판사 된다고 하네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축하해 주었죠.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판사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태석은 사법연수원을 거쳐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첫 발령지는 대구였어요. 고향과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다행이었죠. 정 씨는 아들이 검사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싶어 안달했습니다. 태석아, 언제 한번 어머니 보러 오면 안 되겠니? 하지만 태석의 답변은 예전과 달랐어요. 어머니, 요즘 너무 바빠서요. 사건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요. 사실 태석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쁘기도 했지만 점차 어머니와의 거리를 두고 싶어 했습니다. 동료들과 어울리다 보니 자신의 가난한 출신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몇 달 후 정 씨는 직접 대구까지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태석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태석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오셨어요? 아들 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게 그렇게 이상하냐? 정 씨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태석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어머니를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말고 다른 데서 이야기해요. 근처 찻집에서 정 씨는 아들의 변한 모습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도 않았고 계속 시계만 쳐다보며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태석아, 어머니가 뭔가 잘못했니? 왜 이렇게 차갑게 구니?
어머니, 제가 바쁘다고 했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태석의 말에 정씨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면서 자신과 멀어져 간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날 이후 태석은 어머니께 연락하는 횟수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안부 전화도 두어 달에 한 번으로 그마저도 형식적인 대화뿐이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정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꾸 아들 생각만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검사 이야기가 나오면 혹시 태석이 나올까 하여 눈을 크게 뜨고 봤어요. 이웃들이 태석이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으면 잘 지낸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허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 씨는 태석이 어릴 때 사진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1등한 모습, 중학교 졸업식 사진, 고등학교 수석 졸업장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석은 이제 30 중반의 유능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검사직을 그만두고 대형 로펌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5년째였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아내 은주와 8살 딸 지우와 함께 살고 있었죠. 겉보기에는 완벽한 성공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지우 생일인데 케이크 사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은주가 출근하는 태석에게 당부했어요. 태석은 알겠어. 걱정 말라고 대답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중요한 송사건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태석은 케이크를 사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우가 반갑게 달려와 안겼어요. 아빠 생일 축하해 줄 거죠? 태석은 딸을 안아주며 미소 지었지만 어딘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생일상을 차리는 동안 은주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좋아하시는 생선구이도 해드릴까? 그 순간 태석의 뇌리에 어머니가 구워주던 고등어가 떠올랐어요. 어릴 때 생일이면 항상 고등어 구이를 해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도 충분해요. 태석은 급히 그 기억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떠오른 어머니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어머니와 연락을 아예 끊고 지내고 있었거든요.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태석은 자신의 성공담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케이스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완전히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동료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지만 태석의 가슴 한구석은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 토크쇼에 출연한 태석은 진행자의 질문에 답했어요. 가난은 개인의 의지 부족 때문입니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어요. 저 역시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태석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한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일까? 어머니가 금리를 뽑아 마련해준 돈, 매일 보내주시던 편지와 반찬들, 그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은주가 서재로 들어와 물었어요.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태석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대답했지만 은주는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태석은 우연히 동네 식당에서 고등어 구이를 보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죠. 왜 어머니를 이렇게 냉정하게 외면하고 있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석은 오랜만에 고향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건강하시긴 한가?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제 와서 연락하기에는 너무 어색할 것 같았어요. 태석은 결국 그 밤에도 전화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주최하는 시골 무료 법률 상담. 봉사활동에 태석이 참여하게 된 것은 순전히 회사의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태석 변호사님, 이번 달은 꼭 한 번은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셔야 해요.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부장의 말에 태석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토요일 아침, 태석은 영천의 한 농촌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시골 풍경이 어릴 적 고향을 떠올리게 했지만 그는 애써 그런 생각을 지우려 했어요. 지금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라고 여겼거든요. 마을 회관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토지 문제나 상속, 이웃 간의 분쟁 등으로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태석은 기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오후 늦게 상담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허리가 많이 굽어 있고 손에는 낡은 보자기를 들고 계셨습니다. 태석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고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태석의 얼굴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태석이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보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태석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어멍이다. 태석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계신 분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금세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당황스러웠어요. 죄송하지만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태석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 씨는 보자기를 풀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태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게 네 졸업사진이다. 어머니가 늘 품에 지니고 다니는 거야. 정 씨의 말에 태석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신경 쓰였거든요. 만약 동료들이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할머니, 정말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예요. 태석의 단호한 말에 정 씨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모른다고 하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태석아, 어머니다. 너를 낳아 기른 어머니란 말이다. 정 씨는 울먹이며 다가가려 했지만 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른 분과 착각하신 것 같으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 씨는 한참 동안 태석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표정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결국 정 씨는 사진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잘못 봤나 보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문을 나가셨어요. 태석은 어머니가 나가신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태석은 서울로 돌아가려고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변호사님, 혹시 정 씨 할머니 아세요? 태석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데요. 태석이 대답하자 이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하네요. 할머니가 변호사님을 보고 아들이라고 하셨거든요. 워낙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장은 낡은 상자 하나를 태석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걸 꼭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한테 주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서요. 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어요. 차 안에서 태석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자신이 서울에서 보낸 편지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사법시험 합격 소식을 전한 편지, 검사 임관 통지서 사본, 그리고 신문에 난 자신의 기사 스크랩까지 있었습니다. 편지 사이사이에는 어머니가 직접 쓰신 메모들이 끼워져 있었어요. 태석이가 시험에 붙었다고 하네. 너무 기뻐서 온 마을에 떡을 돌렸다. 검사가 되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가장 아래쪽에는 태석이 어릴 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돌잔치, 첫 생일, 초등학교 입학식, 모든 순간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사진 뒤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날짜와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석이 첫걸음마 1971년 8월. 너무 기뻐서 이웃집까지 뛰어가서 자랑했다. 태석이 초등학교 운동회 1등, 상장 받는 모습. 어머니도 같이 뛰고 싶었다.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지막 편지는 몇 년 전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태석아, 어머니는 잘 지내고 있다. 내가 바쁜 것 알고 있으니까 걱정 말거라. 그런데 가끔은 전화라도 했으면 좋겠다. 어머니 목소리가 그립지 않니? 태석은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던가 싶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상자 맨 아래에는 통장 사본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적금 통장이었는데 매달 조금씩 넣어둔 돈이 쌓여 있었어요. 통장 메모란에는 태석이 결혼 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석은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던 손가락이 떨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 왔는데 갑자기 연락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어머니 생각만 났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 건강하시긴 한가? 혹시 아프시지는 않았을까?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석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께 사과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싶었어요. 고향으로 가는 길에 태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차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어릴 적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석이구나. 어머니는 병원에 계신다. 사흘 전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태석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병원이요? 태석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읍내 종합병원이다. 중풍이라고 하더라. 이웃 할머니의 말에 태석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간병인에게 물어보니 정 씨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사는 태석에게 설명했어요. 혈관이 막혀서 중풍이 온 상태입니다. 의식은 있지만 말씀을 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오른쪽 몸도 많이 불편하고요. 태석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계셨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계셨어요. 평생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병상에 누워 계시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어 태석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태석이 부르자 정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말은 하지 못하셨지만 눈빛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태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너무 나빴어요. 어머니를 모른다고 했던 것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정 씨는 힘없는 손으로 태석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태석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셨던 고등어구이 아직도 그리워요. 어머니 손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는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의사는 태석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시지만 재활 치료를 오래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의 정성스러운 돌봄이 가장 중요해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다고 말이죠. 그날부터 태석은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회사에는 장기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간병인이 하는 일들을 태석이 직접 했습니다. 어머니의 식사를 도와드리고 물을 먹여드리고 손발을 마사지해 드렸어요. 며칠 후 어머니는 조금씩 말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석아, 고마워. 어머니의 첫마디에 태석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태석은 병원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매일 어머니와 함께 재활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집에서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드렸어요. 처음에는 서툴렀 진얼어머니가 웃으며 지켜봐 주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고등어구이 어때요? 태석이 물었어요. 정 씨는 한 입 드시고 맛있다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비록 예전 어머니의 손맛과는 달랐지만 아들이 직접 만들어준 음식이라서 더욱 맛있게 느껴지셨거든요. 7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8장을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제시도 이응 편집 8장. 석 달이 지나자 어머니는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실 수 있게 되었고 말씀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태석은 어머니와 함께 고향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석아, 너 서울 일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태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이곳에서 살려고 해요. 읍내에 작은 법률사무소를 열 생각입니다. 정 씨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태석은 이미 은주와 지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이해해 주었다고 했어요. 아빠가 진짜 할머니를 모른다고 했어요? 지우가 물었을 때 태석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할머니께 너무 나쁜 일을 했어. 지우는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했고 은주도 시골로 이사올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태석이 읍내에 정태석 법률사무소를 연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대부분 어려운 형편의 주민들이었는데 태석은 무료로 상담해 드렸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땅 문제가 해결됐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어느 날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태석에게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성공한 서울 변호사가 시골로 내려와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거든요. 태석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시골로 내려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태석은 잠깐 침묵한 후 답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저버렸던 시간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제대로 효도하고 싶어서요. 예전에 방송에서 혼자 힘으로 성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진행자의 질문에 태석은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의 모든 성공은 어머니의 희생 덕분이었어요. 어머니가 금리를 뽑아서 제 학비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태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대부분 응원의 메시지였어요. 진짜 효자네요.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태석은 그런 반응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은주와 지우가 시골로 이사 온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지우는 할머니를 처음 만나자마자 할머니 하고 달려가 안겼습니다. 정 씨는 손녀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렇게 예쁜 손녀가 있었구나. 이제 네 식구가 함께 둘러앉은 저녁 밥상에는 늘 웃음이 넘쳤습니다. 정 씨가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반찬들, 태석이 구운 고등어, 은주가 끓인 된장찌개. 모든 것이 행복했어요. 할머니, 이 고등어 정말 맛있어요. 지우가 말하자 정 씨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너희 아빠한테 해주던 거란다. 태석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날의 밥상이 아직도 그립습니다. 이제야 그 소중함을 알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태석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우는 마을 아이들과 금세 친해졌고 은주는 어머니로부터 시골 살림을 배웠어요. 태석은 매일 저녁 어머니와 함께 마을을 산책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태석아, 어머니 정말 행복하다. 어느 날 저녁 정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더 바랄 게 없구나. 태석은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답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태석은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찾았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시골 마을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졌어요.